김정학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동안 아이들의 공부법을 지도해 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공부법 하면은 어떤 학생들이 떠오르냐면 고등학생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많은 경우요.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방법을 배워도요. 그냥 될 놈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지난 20년 동안 연구했냐면 그 공부법을 내려야 된다. 초등, 중등 때 그 공부법을 배우고 그걸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학습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아이들 가슴에 불 붙이는 일, 그리고 역량을 잘 키워주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일,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 가슴에 불 붙여가지고 집에 돌려보냈더니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끔은 엄마 때문에 혹은 아빠 때문에 이 불붙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부모 코칭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특별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같이 교육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엄마들하고 제가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또 우리 어머님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여러 권의 책을 좀 썼는데 오늘 제가 의외일지 모르는데 제가 학습 코칭과 부모 코칭 더불어서 수영 코칭도 해요. 좀 이해 잘 안 되시죠? 제가 취미로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학습 코칭과 이런 코칭의 방법들을 적용을 했더니 수영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치예요. 물론 자원봉사로. 시 대표 코치도 했고요. 경기도 코치도 했고 경기도 대표 선수도 해가지고요. 아마추어의 전국체전도 출전했어요. 경기도 대표 나가서 5종목 나가서 메달을 5개를 따가지고 개인종합 1위 했어요. 이만큼만 자랑, 아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데에는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열심히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열심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가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알면 지금 초등, 중등인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것을 준비시키고 키워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꼭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대요. 맞나요? 어떤 부모님은 공신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공신 뜻이 뭐죠? 드라마가 다 배를 났나요? 사실 공부의 신 맞고요. 근데 공부의 신이란 말을 듣는 시기는 사실 고등학교도 어쩌면 빠를 수 있고요. 보통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얘기들 아이들이 들어요. 보통은 0.1% 안에 드는 아이들을 공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공신, 제가 생각하는 공신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신나게. 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는 공부의 신이 돼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가.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신은요. 공부의 신이 아닙니다. 뭐가 될까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공부를 신나게. 그 공부를 신나게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시기에 만들어줘야만 공부에 신도되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즐거움이에요. 뭐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보통은 중학교 때는 좀 늦고요. 초등학교 때를 만들어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할까? 뭐가? 공부. 자, 그리고 한 중학교 때쯤 되면은 두 번째예요. 공신의 특징 두 번째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뭐의 주인? 공부의 주인. 여기 중학생 어머님들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 공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인가요?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공부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이 공신의 특징이고 이것을 언제 만들어줘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자, 왜 안 되는지 고등학교 때 왜 안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아시겠죠? 투자한 시간, 노력,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용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걸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방법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영 예를 제가 수영 자랑을 했으니까 수영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수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형이라는 영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해형이 있습니다. 둘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유형. 잘하시네요. 만약에 개염이 이기면은 박태환 선수가 늘 이라고 개염 치고 있겠죠. 당연히 자유형이 이깁니다. 개염이 열심히 하더라도 자유형을 못 이겨요. 그런데 개염도요 잘할 수 있어요. 얼만큼 잘하냐면 개염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한계까지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염 치면서 잘한대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고 헤엄을 잘 치는 거죠. 수영과 헤엄의 차이는 정식 영법은 수영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헤엄이에요. 그래 개수영이라고 안 하고 개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개염 치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공부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 방법을 안다는 건 뭘까요? 어머님들이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좀 하세요. 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요리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럼 방법을 다른 말로 뭘로 바꾸면 좀 적절할까요? 아주 어려운 걸 맞추셨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패턴이라고 말하는데 패턴의 뜻은 순서와 규칙이죠. 그러니까 재료를 넣는 순서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공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찍으면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그럼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이 잘못됐나 봐 해가지고요. 다른 방법, 다른 순서로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요 또 망해요. 그러면 또 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음 중간고사 볼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간고사 때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다행히도 찾아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신들의 공부 방법이 뭔가 특별하고 신박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근데 왜 못하느냐?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가서 그 해결책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의 문제인데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고고학자, 고대 문물들, 막 보물들 찾으러 다니는데 중동에 가가지고 적을 만납니다. 영화가 재밌으려면 보물 뺏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칼잡이입니다. 그리고 씩 웃더니 너는 죽었다라는 표정을 짓더니 칼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주인공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해리슨 포드 있죠.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죠? 맞아요. 예, 드려야 되겠네. 눈이 마주쳐서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빵 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칼은 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시대를 주도하고 지배했던 사람들은 좋은 도구를 만들었거나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좋은 도구는 뭘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사실은 그러면 여기 좋은 선생님 찾아오셨군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한국사 강의를 듣고 싶은데 EBS의 최태성 걸 들어야 돼요. 이투스의 설민석 걸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아무거나 들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냥 잘하려면 그냥 잘하고요. 못하려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관계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1순위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는 뭐냐면 그것만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들한테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중학생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뭘 좀 배웠으면 좋겠느냐, 뭘 좀 잘했으면 좋겠느냐에 항상 1순위가 뭐냐면 제발 노트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에는 노트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언어로는 노트 정리가 맞아요. 근데 제 말로 좀 바꿔보면 사실은 재배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도구의 노트가 도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노트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공부를 못할까 봤더니요. 첫 번째, 암호풀이 노트라는 거 쓰더라고요. 감 잡히시나요? 지가 써놓고도 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노트입니다. 두 번째 노트는요. 백기기 노트라는 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노트 정리하면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려고 교과서를 펴고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필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옮겨 적기. 공부의 양이 좀 적을 때 초등학교 때는 효과가 있고요. 많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효과는 떨어져요.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은 고등학교에 가면 불가능해집니다. 양이 작았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면 축적 공부, 누적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능까지 가니까 불가능해집니다. 양이 많아서. 세 번째는 안 보는 노트예요. 열심히 정리해놓고 다시는 안 보. 우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네 번째는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형형색색 노트라는 거거든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어머니 이야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노력이 너무 가상한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좀 과장을 하면 가방이 있는데 가방 속에 노트도 있고요. 책도 있고 필기도구도 있는데 제일 무거운 게 필기도구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기분에 따라 쓰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노란색으로 써볼까, 기분 꿀꿀한데 빨간색으로 써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5가지 이상의 색을 쓰면서 화려한데 거기다가 글씨까지 잘 써요. 그런데 시험 보면 망해요. 자,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이야기할게요. 노트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 배우셔야 돼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노트를 잘해요.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 노트를 잘하는 법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법을 배우고 노트는 그냥 공부가 된 다음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 정도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래도 도구의 문제예요. 동의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어머니들 또 고민하시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 가져야 될 습관의 문제와 중학교 때 가져야 될 습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은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생활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맞나요? 중학교 때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스스로 계획 짜서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대요. 맞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고등학교 가서 결과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피겨 선수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그 점프력을 키우는 골든 타임이 있대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피겨 선수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는데 보통은 13살에서 14살 안에 그 시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김연아는 점프 도약력을 그때 수없이 많은 엉덩방아를 찌면서 키웠고 그것이 결국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되었겠죠. 우리 아이들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키워야 되는 골든 타임이 존재해요. 언제일까요? 사실은 습관의 문제도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뇌. 자, 뇌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세에서 14세 사이가 골든타임이다. 만 나이니까 초등, 중등 시기.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공신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신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초등, 중등 때 뇌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습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스스로 계획 짜고 그러니까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이 얼마 정도 플래닝을 하고 있나 봤더니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목표 세워라 계획 세워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분 계시냐고. 혹시 계세요? 계획 세워라 목표가 중요해 계획을 세워야 돼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으신 분 계시나요?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아직 안 했군요. 중학교 가서도 안 하실 건가요? 시험 볼 때 되면 야 계획 좀 세워 시험 계획 좀 짜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갔더니 몇 명이 한다고요? 한 반에? 한두 명 한다고요. 실제로 95%가 실패해요. 우리 다 이야기하죠. 중요하고 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습관이 안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는 목표 세워라 계획 세워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없어요.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플래닝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나는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 또 아무도 안 듭니다. 무슨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죠. 제가 오늘 뒤에 가서 시간 되는 대로 저는 95% 성공하거든요. 근데 5%는 어떤 애들이냐면 사실은 5%는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까지 합하면 몇 프로죠? 100%죠. 100%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플래닝에 100% 성공하는 방법.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번째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좀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뇌가 더 중요하냐 후천적인 뇌가 더 중요하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뇌를 우리가 IQ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후천적인 뇌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니까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타고난 엄마 아빠 유전자를 통해서 타고난 뇌 IQ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책이 되시나요? 내 탓이 좀 큰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 만들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뇌 제가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약 40%. 그러니까 후천적인 뇌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 후천적인 뇌가 만들어지는 골든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7세에서 14세 초등, 중등 시기. 그럼 메타인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메타는 상위라는 뜻이고요. 인지는 알다. 상위인지. 아는 것이 뭔지를 알다. 공부하면서 공부의 과정 가운데서 뭘 아는지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부하면서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뇌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불가능하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이죠? 공부하면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메타인지 것을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자, 사고력의 뜻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좀 정확할까요? 사고력.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요. 생각하는 힘. 사전적인 정의는 생각하는 힘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고력은 조금 바꿔볼게요. 꺼내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꺼내는 능력. 꺼내는 능력. 우리 뇌에는 근육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팔의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아령이나 바벨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팔에 근육에 자극을 주면 팔에 힘이 세지겠죠. 근육이 생겨서. 그럼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뭘까요? 그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잘 알면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잘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근육이 생길까요? 두뇌. 메타인지가 강화될까요? 우리는 공부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자, 교육의 기치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공부를.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꺼내는 능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었냐 적게 집어넣었냐와 관계없이 꺼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는 힘을 갖죠? 꺼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꺼내는 훈련. 우리는 꺼내는 훈련보다는 뭘 많이 하죠? 집어넣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초등, 중등 시기에는 철저히 꺼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 아이가 결국에 공식능력. 아이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죠? 네. 많이 읽었으면 좋겠죠. 책 별로 안 좋아하죠, 아이들. 그 책 안 읽어도 공부 못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죠? 안 하시나요?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 문해력, 독해력 떨어져가지고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왜 못하냐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글을. 누군가가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요. 책 얘기도 조금 하고 갈까요? 왜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걸까요? 재미없어서. 맞아요. 첫 번째는 재미없어서. 책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요? 그렇게 바빠요? 보통 이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책도 졸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한 12권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중학교에 가면은 한 달에 한 권 읽는 애들이
한 10% 이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인들은 더 심합니다.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40%가 넘는데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렇게 손가락 가르쳤네요, 나라고. 자,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의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책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초등학교. 그래서 정말 책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려면 언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지 아세요? 절대로 집어넣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생긴다? 꺼낼 때 생겨요. 그래서 책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다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요? 우리 어머님들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읽다가 어느 부분에 멈춰서 질문 생기면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뭐 한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꺼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같은 책을 10번, 20번 읽으면 안 되나요?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철저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 꺼내는 거라고 했어요. 금방 제가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꺼낼 수 있느냐 제가 한 8가지 정도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많이 집어넣느냐 적게 집어넣느냐 관계없이 꺼내보는데 첫 번째 설명해보는 거.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가르쳐보는 것도 정말 좋은 꺼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질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질문한 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토론이라고 하죠.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집어넣은 지식과 전에 집어넣은 지식이 있어. 그것을 연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생활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거나 실천해보는 것도 꺼내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덟 번째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꺼내보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초, 중등 시기에 이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요. 공부 잘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동의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패턴, 순서와 규칙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습관의 문제, 도구의 문제는 노트법. 여기서 말하는 노트법은 결과물 요소의 노트법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에 저장이 되는 노트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습관은 이 플래닝하는 습관. 사실은 플래닝에 2가지로 좀 나눠져요. 초등학교 때 가져야 될 플래닝이 좀 다르고요. 중학교 때 가져야 될 플래닝이 좀 다른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사고력은 꺼내는 훈련인데요. 이게 재배열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집어넣은 걸 어떻게? 꺼내보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언어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 자, 지금부터 이제 1부 끝났고요.